예,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탈플라스틱 정책 토론회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 오늘 토론회 함께 자리해서 좋은 정책 발굴과 또 우리 광주시정에 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와 기회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앞서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에 워낙 깊숙이 들어와 있고 오랫동안 함께 우리 생활에 뭐 필수적인 어떤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오랜 이런 이제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폐기물 처리 문제, 이런 재활용과 자원순환 과정에서도 여의치 않고 여러 난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에서도 이 플라스틱에 대한 반감으로 어찌 보면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이 플라스틱 소재에서도 굉장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주시가 가장 큰 숙제를 가지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직매립 금지에 따른 최종 처분 시설로서의 소각장, 자원회수 시설을 지금 입지를 선정하고 또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뭐 최종 선정이라고 하는 아주 단정은 지어지진 않았지만 거의 이제 입지가 그 중요하게 결정 과정에 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과정에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잘 풀린다고 하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뭐 난항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역민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또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시는 우리 시민들의 갖는 또 책임감들도 동반해서 또 생각해 볼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으로 야기되는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과제 그리고 안전 문제. 그래서 우리 생활 폐기물에서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과제와 또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건가. 결국은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잠정적 결론을 가지고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두 분의 발표와 네 분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는 한 분은 문갑생 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처장님께서 우리나라 정부의 지금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되어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이경희 부소장님께서 현재 탈플라스틱 관련된 정책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또 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네 분은 다양한 지금 현장 활동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대안 그리고 산업과 또 기술과 접목시켜서 이런 대안들이 될 수 있는 등을 포함해서 이런 대안 제시를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광주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 내용으로 구성해서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토론은 발제에 따른 지정 토론임을 또 감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시간 배분은 지금 현재 우리 자료집에는 발표가 30분 해서 두 분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분씩 시간을 여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분은 15분 안에 맞춰 주신다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 주시면 시간 관리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는 40분, 두 분 20분에서 40분 동안 하겠고요. 그다음에 네 분 토론은 15분씩 해서 60분 1시간 이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발표와 그다음에 토론을 이어진 다음에 우리 플로어 계신 분들과 함께 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플로어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현장에서 모니터, 그다음에 또 교육, 그리고 이런 마을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런 자원순환 활동들을 현장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이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이런 대안에 대한 제시에 있어서 좀 현실적인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갑생 환경공단 생활폐기물처장님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 생활폐기물처장 문갑생입니다. 제가 오늘 그 주제를 선정한 게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K 자원순환 정책 소개 관련 내용인데요. 순환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그 산업혁명 이후에 폐기물이 대량 발생된 그다음에 그로 인한 환경 오염 유발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지속적인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지금 자원순환 관련되는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대부분 탈플라스틱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인류가 가장 지금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처음에 이 개발됐을 때 이 꿈의 소재라 생각 이 플라스틱 부분은 지금 그게 가장 큰 국제사회 이슈가 돼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플라스틱이 없으면 이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일상생활에서 깊숙이 침투해 준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보면 거의 지금 보면 1년에 그 신용카드 하나 정도의 이 플라스틱을 인간이 흡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요인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아닌가. 요즘 보면 대부분 지금 보면 집에서 사용하는 지금 세탁기 중에 건조기 이를 보면 건조기에 보면 거기에 대한 옷을 다시 이제 꺼내고 그 안에 보면 불순물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전환이 돼서 이 바다로 유입이 되게 됐습니다. 바다로 유입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고기가 먹게 되고 인류가 일부 이제 그 부분을 섭취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찌 보면 이 환경뿐만 아니라 인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소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지금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주진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서 가장 큰 경제의 패러다임 중 하나가 이게 선행 경제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 경제의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 대량 폐기를 요점으로 해가지고 가장 커다란 세계적인 환경 오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다음 언급한 이 순환 경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든 환경과 경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유입 정책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부분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지금 보면 순환 경제의 내용은 이 전전자원 투입을 최소화하고 순환자원 투입을 최대함으로써 해가지고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최종 처리까지의 폐기물이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최대한 순환하게 만드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럼 이 국제사회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특히 해외 동향입니다. 해외는 EU는 기존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보완하여 신순환경제 이행계획을 20년 3월 달에 발표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연이어서 플라스틱 재화 30년까지 이 30%의 재생원료를 사용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자 관련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22년 3월 달에는 175개국이 서한하여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결의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작년 연말에 11월 달에 부산에서 개최를 했는데 이 INC5가 지금 보면 최종 회의라고 생각하고 회의를 개최했는데 결국은 지금 협약의 성안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동향을 살펴보면 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연이은 폐기물 정책이 시행되는데 2018년도는 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생활 폐기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기존의 정책 자체에 대한 이 전면적인 재검토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환경제 관련 교과서로 시행되는 이 자원순환 정책 대전안이 20년 9월 달에 제정이 됩니다. 그 뒤에 만들어지는 생활 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그 다음에 K 순환경제 이행 계획으로 이어지는데 그 뒤에 이게 수립되는 정책들은 다 이 자원순환 정책 대전안을 일부 원용하든가 아니면 대부분 원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이게 마지막에 K 순환경제 이행 계획은 앞서 언급한 정책들을 종합하여 만든 전체적인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K 순환경제 이행 계획만 하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탈플라스틱 대책 플러스 여러 가지의 어떤 이 순환경제 관련 내용은 대부분 다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K 순환경제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비전은 순환경제 전 부분에서 순환고리 완성이 비전이 되겠고 이에 대한 이행 목표는 폐기물 제로화, 2050 탄소 중립, 순환경제 사회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이 목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 폐기물 관련 법령 제정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폐기물이 발생 억제 및 친환경 처리가 목적인 이 폐기물 관리법이 86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연이어서 한 총 7개의 법률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이 순환경제 활성화 목적인 이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이 24년 말에 제정이 되는데 오늘 발표할 주제와 가장 밀접할 관련이 있는 법률입니다. 그럼 K 순환경제 정책 주체별 이행 과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크게 소비자, 기업, 국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부분에서는 이 소비자 권리 강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탄소
자원 발자국 등 환경 정보를 반영한 지금 에코 라벨링을 개선하는 것이고,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 강화 등에 대한 등을 통해서 제품의 재질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표시를 강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을 생산 후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폐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게 수리받을 권리를 강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기업 부분에서는 이 산업계의 친환경성 유도와 그다음에 순환경제 산업 육성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산업계 친환경성 유도 부분에서는 지금 상장기업 대상, 이 정보 대상 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도출하고 녹색 채권 발행이라든가 수계기관 권고 선정을 통해서 이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순환경제 신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기존에 제한된 품목만 제재소 산업으로 지금 인정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보면 제한된 품목 외에는 전 품목 다 허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재소 산업을 대폭 확대를 한 내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은 지금 보면 강력시라든가 자치구 쪽에 샤활용 센터를 설립해서 지금 보면 재사용 품목이라든가 아니면 신규로 업사이클링한 품목을 지금 판매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으로 지금 공유경제의 특화 사업인 이 간편가제 기준 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인건비, 세제의 지원을 확대하는 이 공유경쟁 등에 대한 신산업 발굴을 확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금 보면 규제 샌드박스, 이 부분은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법 내에서도 약 한 3분의 1 정도로 차지할 만큼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순환경제 관련 신구실이라든가 서비스 대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이 관련되는 내용을 이제 활성화해서 특히 요즘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보면 순환자원 부분을 대폭 확대를 통해서 이 자원을 최대한 순환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가의 부분에서는 이 순환경제 관련 세제를 개편을 하고 공간 단위 이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환경제 관련 세제 개편 부분에서는 이 탄소세 개편 방향 마련 등을 통한 환경세라든가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기술을 통한 순환이용 촉진이라든가 부담금 감면 등 세제 지원 등을 통해서 금속 재정화 및 도시유전 활성화로 관련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 단위 자원순환 체계 강화 부분에서는 이 생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의 원칙 명문화라든가 이 폐기물 반입협력금 부과 등에 대한 이 관련되는 내용인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종립을 전 과정 모니터링 체계 구축 관련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 폐기물 전주기 관련 스마트 그린 도시 구축이 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순환 단계별 이행 과제를 보면 특히 생산, 소비, 재생으로 크게 나눠주는데, 생산 단계에서는 이 원료 생산 단계, 제품 생산 단계로 크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원료 생산 단계에서는 지금 기존 하성연료 사용 대신 신소재 기반 제품 생산 기술 개발이 주 내용인 핵심 소재 개발 및 이를 상용화하고, 다음은 순수 바이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도록 바이오 플라스틱을 활성화하는 계획으로 담겨 있습니다. 다음 플라스틱 재생원료 특화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서 재생원료를 이용 확대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품 생산 단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조, 이게 에코 디자인 하는데 에코 디자인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제조 공정 해석에서 최대한 순환성을 제고하고, 지금 보면 마지막으로 자원순환행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하는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 단계에서는 크게 친환경 소비 촉진과 이 포장 폐기물 감량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소비 분야에서는 이 포장재 없는 점포의 전국 확산 유도 등을 통한 저탄소 자원순환 제품 소비를 장려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시범 구매라든가 수의계약 지원을 통해서 재생물 사용 제품 공공구매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장 폐기물 감량화 부분에서는 가대 포장 사전 평가 도입 등을 통해서 이 포장 폐기물 감량의 의무화를 추진을 하고, 다이용 사용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장용기 재사용 활성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소분 판매라고 표시를 하는데,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농산물 판매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되는 포장재가 대부분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포장재 없이 이 소분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특별 제작하여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포장용기 재사용을 최대한 활성화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생 부분에서는 폐자원 회수 재활용 체계 구축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로서는 특히 의료 폐기물 관련 품질 인증제를 신설한 내용인데요. 특히 폐치아라든가 폐지방 관련되는 부분은 많은 부분 지금 재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부가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희소금속 분이라든가 희소금속을 재자원화하고 그다음에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금속 제조업 및 이 도시주변 활성화가 주 내용입니다. 다음은 그 전기차 폐배터리 거점 수거 센터를 지금 우리 공단에서는 4개소를 개설을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태양광 폐 패널을 관련되는 해수 체계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미래 폐자원 해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하는 등을 통해서 유기성 그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및 효율 개선을 그 추진한 내용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K순환경제 이행 계획에 대한 지금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원하시면 우리 공단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환경제와 관련되는 지금 보면 우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6개 사업, 그게 생산, 소비, 재활용, 모니터링 단계에 대해서 각 단계별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생산 소비 단계에서는 이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제도가 있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 제도, 재활용 단계에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운영,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보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재활용 시장 안정화 정책, 생활 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산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이 전체적인 이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이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순환하는 데 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도록 제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제도에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제도는 추진 목적은 여러분 잘 아시죠? EPR 대상 그 4대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에 대해서 제품 생산 단계부터 재질 구조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가 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제품 생산 설계 생산 단계부터 반드시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지금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그 추진 실적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그 인센티브 및 등급 표시 개선 부분입니다.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이 제우수 그 포장재를 생산한 생산자에게서는 분담금을 최대 50% 경감하게 되고 재활용 어려움 그 등급을 생산한 이 생산자에게는 분담금을 10에서 20% 할증하는 제도로 등급 표시를 개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활용 최우수 포장재를 출고량 대비 438%로 지금 증가했습니다. 또한 그 최우수 포장재인 먹는 샘물이라든가 음료 페트병의 경우 그 무게 기준을 신설하고 시행을 했는데 무게 기준을 신설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품의 중량입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경량화함으로써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 재활용 최우수 등급 대상 포장재를 기존의 2종에서 4종으로 확대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서는 이 공단이 금년부터 그 제품의 재질 구조 관련 시험 분석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대표적인 사용 금지 품목인 PVC 품목이라든가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에 대해서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 제도 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앞선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30%까지 이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과 수출 관련되는 무역 관련되는 이 사업이 이 주 비즈니스 산업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우리가 제품을 수출하든가 수입을 하려면 반드시 그 속에 이 재생원료가 일정 부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게 지금 수입이나 수출 쪽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그 공단은 정부와 협력하여 작년부터 지금 TF를 구성하여 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보면 지금 재생원료 종합관리 관련 로드맵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그 국제 수준의 인증 체계 부분인데요. 국제 인증기관 ISCC라든가 GRS 등과 같이 그 다음에 국내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이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 체계를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나 우려를 불식을 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서는 내년부터 이제 본격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 사업에 따라 시행하기 위한 이 정규 조직이라든가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표준 매뉴얼 제작이라든가 제작통을 통해서 제도 운영 역량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 재생원료 사용 목표 관리제 도입으로 통해서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부분입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앞서 언급한 플라스틱 국제 협약 지금 보면 그 내용 본문에 실질적으로 이 순환 경제를 지금 달성하기 위한 핵심 툴로서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국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이 부분은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지금 굉장히 이제 지금 이 제도 자체도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의 주 목적은 민간에서 생산 수입되는 제품 포장재에 정부가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재활용 의무를 부여한 이후에 지금 보면 이 생산자라든가 그 수입업자 같은 경우는 재활용 의무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못했을 경우에는 재활용 부과금을 정부에서 부과를 하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되는 지금 생산 책임 재활용제도 관련되는 품목은 총 그 28개 품목인데 정부에서 그 목표량을 부여해서 대부분 지금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품목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그 품목은 이 지금 그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품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보면 추진 실적이나 이 부분은 우리 공단이 한 2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외부에 공개를 했었고 작년도에 그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 관련되는 내용으로 그 신규로 추진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생산자가 주도하는 바틀 투 바틀 역회수 체계를 구축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 국내 그 굴지의 생수업체와 공단이 MOU를 체결했었는데요. 그 생수업체가 직접 자기들이 이제 생수를 공급하고 다시 이 페트병을 다시 회수해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그게 생수 그 관련 페트병을 다시 생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바틀 투 바틀 역회수 체계를 구축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점차 이제 올해도 계속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KPR 글로벌 시장 개척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것도 한 지금 2년 전부터 지금 필리핀, 그다음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베트남, 지금 보면 이 동남아권 나라를 통해서 우리 그 공단의 EPR 제도를 지속적으로 소개를 해왔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EPR 제도 자체를 법과 그다음에 관련되는 이 시행 관련되는 각종 규정 자체를 그냥 운용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그 관련 공무원을 초청해서 지금 우리 공단이 직접 이 스타디 투어를 일주일간 지금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관세청 수출 지원 컨설팅을 통해서 보복 관세 약 3억 원으로 예박한 실증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재활용 시설 설치 운영 분야 그 해외 진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관세청 협업 등을 통해서 재생으로 해수출 지원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보상 사업. 이 사업이 아마 지금 지자체에서도 가장 좀 내가 지금 오늘 발표하는 내용 중에 좀 많은 부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재작년부터 시행한 예조입니다. 시민들의 그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에 대한 그 국가의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해수 재활용을 촉진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리배출 체계가 확립돼서 고품질 재활용품 부분이 많은 부분 지금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서는 이 분리배출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고 혼합 배출로 인해서 폐기물이 지금도 많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진 실적으로서는 이 공단에서는 그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와 연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고품질을 해소할 수 있는 수거 거점이라든가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강화를 했습니다. 또한 그 본사와 그다음에 이 공단의 지역항공본부 간 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 보상 사업의 그 전국 확대 및 사업 활성화를 유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재생원료 해수 수거량이 한 3,800톤 정도를 확보를 했었고 이에 대한 시민 인센티브를 약 10억 원 정도로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민간 참여업체 확대 및 수거 거점 접근성을 추가적으로 강화를 하고 공단 그 대표 사업 정착을 위해서 브랜드 개발 및 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 시장 안정화 정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쓰레기 대란 이후에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이 생활 폐기물의 이 적정한 처리 또한 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 쓰레기 대란 가장 주 요인이 이 폐지의 그 중국 수출의 지금 보면 막힘으로서 일어난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이 재활용 시장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최대한 선제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지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2013년도에 지금 보면 재활용 시장 예측 모형을 우리 공단에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측 모형을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된 지표를 27종을 개발하여서 쭉 개발하였고 이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인공신경망 기반 재활용 시장 위험의 과학적 분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보면 이 예측도가 한 93% 정도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해서 지금 민간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페트 수급 불균형을도 해소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서는 이 시장 위험 예측 모형의 이 고도화를 추진을 하고 세계적인 시장 동향 분석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고 다음으로 그 재활용 시장 안정을 위한 그 선제적 지원 및 위기 대응 역량을 기존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화하여 지금 시장 예측 모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그 생활 폐기물 정보화 시스템 구축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자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바른 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화된 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 올보라 시스템과 같은 그러한 그 디지털화된 통계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 우리 공단에서는 22년도부터 생활 폐기물도 디지털화된 통계 시스템을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2단계에서는 지금 보면 공공선별실 등 공공시설에서 공공시설 관련되는 디지털화된 통계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를 하셨고, 지금 현재는 지금 민간 섹터의 그 지금 처리 그 해수 선별 시설에 대한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 병행해서 공공부문 생활 폐기물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용률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시스템 사용률을 지금 대폭 향상을 했었고, 이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금 사업장 폐기물과 동일하게 생활 폐기물 처리 정보 전송 의무와 관련되는 이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생활 폐기물 수거 처리 특성에 그 최적화된 정보 수집 체계 구축이라든가 실적 보고 간소화를 통해서 사용자 그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보면 생산 단계, 최종 모니터링 단계까지의 그 지금 보면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집행할 예정인데, 이를 통하면 웬만하면 지금 보면 최대한 그 순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툴은 어느 정도 구비가 됐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러한 좋은 제도나 정책 부분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의 지금 공단 생활을 한 30년 넘게 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폐기물 관리, 재활용 촉진 관련되는 분야만 한 20년 동안 근무를 한 넘긴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제도와 정책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거기에 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굉장히 많은 부분 피부로 느끼게 됐고, 그거 실천하지 않으면 그러한 좋은 제도와 정책은 굉장히 어떤 사장될 수밖에 없고, 많은 부분 거기에 대한 지금 보면 추가적인 비용은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문감색 처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경희 부소장님으로부터 또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0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는 동안 저는 제안을 받은 것은 탈플라스틱 강주를 위한 제언을 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해달라 하는데, 제가 이 제안을 받으면서 우리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은 어떠할까?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오셨는데요. 환경공단에서 탄소 중립 포인트제라든가 아니면 고품질의 순환 자원을 모으기 위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이걸 연계해서 시민들의 친환경 생활들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열심히 이제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생들을 환경공단 사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주에도 지부가 있어서 보는데, 정부에서의 정책으로 보면 아까 이제 정부가 탈플라스틱 정책을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노력들을 해서 2025년에는 2021년 대비로 플라스틱 발생량을 20%를 줄이는 게 목표였어요. 2021년에, 그러니까 2021년 4년 전에 2025년이 되면 2021년 대비로 20%의 플라스틱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에 2030년, 2050년의 목표들을 잡고 있는데, 불과 4년 전에 세웠던 야심찬 결과는 달성되지 못했고,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부산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열렸을 때 한국 정부가 얼마나 빈약한 정책과 성과 그리고 응대를 했었는지를 충분히 아실 것 같아서, 사실 정부의 상황들을 지켜보고 정부에 요구하기에는 사실 답답한 마음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플라스틱 중심의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사실 지역에서 정말 많은 실천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강주가 대한민국을 견인하기 위한 활동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강주에서 좀 더 탄탄하게 탈플라스틱 강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하는,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고민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는 플라스틱 사용량은 얼마나 할까? 아마 작년에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사용량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고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린피스가 플라스틱 보고서 2.0을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온라인에서 다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참 체계적으로 그린피스가 잘 정리했고 했던 내용이어서 몇 가지 하면 국내에서 뭐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우리가 플라스틱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플라스틱이어야 하는 경우들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 생활에서 많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너무 과도하게 버려지고 있고 그게 단순히 위생이나 건강, 뭐 보건 때문에 쓸 수 있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일상에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물질이 있고 대체 용기가 있음에도 일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물질들의 문제들 그리고 그걸 줄이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국내에서 1인당 얼마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국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톤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서가 나와 있고 그 그린피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얼마나 페트병이나 종류별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폐기되는지 이게 보고서에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강주의 탈플라스틱을 고민할 때 그럼 강주의 플라스틱은 얼마나 사용이 되고 있을까? 그리고 강주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사실 알아야 우리가 탈플라스틱 강주를 만들어갈 때 목표가 되고 정량적인 성과가 되잖아요. 사실 현장에서 시민들과 실천활동 정말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줄이는 게 10%면 이만큼 노력하면 10% 정도 줄일 수 있구나. 20%를 줄이기 위해서는 10%의 2배를 해야겠구나. 저희가 50%를 줄이려면 그 10% 실천했던 것에 5배는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나 혼자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5명을 더 실천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실제 뭔가를 실천을 하자 줄이자라고 하지만 정량적 가치가 없을 때 정량적 내용이 없을 때 시민들의 실천에 대한 피로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한 것들을 계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얼마고 재활용되는 사용 플라스틱은 얼마나 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은 얼마나 되는가 이걸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열심히 작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그나마 강주전남연구원 지금 분리해서 강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되어 있는데요. 강주연구원에서 플라스틱 연구를 한 부분들은 없어서 그나마 강주전남연구원에서 2019년에 강주와 전남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연구를 했는데 사용량이라기보다는 처리했던 양.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하는 공정에 가정에 들어오는 그래서 폐기되는 플라스틱 양을 강주하고 전남을 분리해가지고 있고 이 자료 역시도 강주 전남연구원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만은 2017년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고려나 이전 기준이라 다시 그냥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됐던 적도 있었다. 라고 보시고 좀 더 가까운 시기에 플라스틱 사용량을 보면 2022년 강주의 SRF 시설이라고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버리면 가고 있는 시설 그래서 보면 가연성과 거기 이제 불연성 폐기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연성으로 보면 종이와 비닐, 플라스틱류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종량제 봉투 SRF 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류들은 19% 그러니까 20% 정도 되더라. 근데 우리가 보통 SRF 시설에 들어오는 폐기물은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가정에서 버릴 때 종량제 봉투에 담아지는 플라스틱류들 그리고 폐기되는 유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강주의 생활 쓰레기 내의 성상들을 보면 뭐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연성 음식물류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생활기 종량제 봉투 안에서 폐지류, 폐합성 수지류 플라스틱류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 이런 부분들은 또 전남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 종량제 봉투를 직접 터서 하나하나씩 재봤을 때 물론 이제 100% 종량 SRF 시설에 들어오는 종량제 봉투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샘플링해서 봤을 때 이 정도 들어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 시설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SRF 시설에는 종량제 봉투로 버려지는 거고 그러면 종량제 봉투가 아닌 거는 어디로 가죠?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선별장에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류들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따져봤는데요. 동구 재활용 선별장은 공공이 하고 있습니다. 서구 재활용 선별장도 공공이 하고 있고요. 북구하고 남구 이런 곳은 남구는 공공이 직접 선별을 하지 않습니다. 재활용 시설이 여러분들이 남구와 북구에 사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재활용으로 배출하는 시설들은 공공에서 책임져서 선별하지 않아요. 민간 사업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한테 가다 보니 이 수치를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 중에 재활용 수집하고 나서 잔재물이라고 다시 폐기되는 재활용이 아닌 그러니까 재활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버려진 쓰레기. 그러니까 잔재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활용이 되지 않는 물질들이 이제 이 정도 35% 이 정도 섞여 있다. 근데 이 데이터는 강주시의 자원순환 계획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이 너무 오차도 많고 이것들을 다시 구청별로 확인하려고 했을 때 확인이 되지 않는 데이터라고 하는 점.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는 국가에 이제 한번 믿어봤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데 국가는 정확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정도의 그 통계 포털에 보면 종량제 봉투는 SRF나 이런 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 근데 재활용 가능 자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은 공공이 책임지지만 공동주택은 또 민간이 책임집니다. 그럼 민간이 책임지는 내용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나? 하고 봤을 때 약간의 물음표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우리는 탈플라스틱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일상에서 버려지는 그 그러니까 플라스틱 종류, 뭐 일회용 플라스틱 아니면 합성 소지류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버려지고 있는지를 국가 전체 데이터는 좀 더 맞을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좀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저희 이제 일단 시나 아니면 저희 토론할 때 우리가 목표치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탈플라스틱 사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버려지거나 쓰고 있는 플라스틱의 양을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이냐가 좀 중요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연구했던 과정 중에 하나가, 그러면 시민들이라기보다는 행정 5개 구청과 강주시청 그리고 비영리 단체, 연구기관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나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포커스 설문을 진행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자, 이런 생산자와 재활용 업체, 아까 얘기했던 생산과 관리, 재생 부분에서 좀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이런 다회용기를 주류화하는 거, 다회용기 사용을 많이 늘리는 거,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과 가대표장과 관련해서 규제와 단속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강주는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거, 이런 안들이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본론적으로 그냥 이런 저의 문제의식과 고민들 속에서 탈플라스틱 강주를 위한 제언을 몇 가지 해보자고 하면, 우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바탕이 되는 것은 우리의 현황을 먼저 파악하자. 그래서 이런 이용량과 폐기량, 재활용량, 그리고 가정 내에서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 사용들이 많은지 지역의 특성별로 파악하는 거,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정량적 목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무엇이 있을까. 탈플라스틱 강주 선언이 지금 전국적으로 처음은 아니거든요. 많은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우리 강주에 맞는 규제와 인센티브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다양한 실행 방법들을 강주에도 적용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의 탈플라스틱 정책들을 몇 가지 보면, 충남 같은 경우도 충남형 탈플라스틱 실천 전략들을 했고요. 올해 했네요. 제주 우도나 제주 여행 가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텐데, 제주가 탈플라스틱 제주 선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일회용 컵의 보증금제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제주 자체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우도에서는 탈플라스틱 섬을 하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대전안, 국가의 대전안과 마찬가지로 경남 차원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고, 경남이 그래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장례식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지금 탈플라스틱의 실천 방향으로 장례식장들의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축제 때나 이럴 때 사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들은 이미 됐고, 한편으로는 근데 아쉬운 거는 일회용품 사용에 규제가 없다는 거. 좀 더 있긴 하지만 좀 더 강력한 규제들이 있지 않는 한 자발적이고 아니면 선의에 기대서 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제까지 시범 사업으로만 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도 있습니다. 강주에서도 다회용기 대여 활동들을 하고 있죠. 지금 탄핵 집회에서도 다회용기가 쓰일 만큼 우리는 시민들은 일회용 컵에 대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감수성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회용 플라스틱은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들이 일상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업체를 위해서 저감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몇몇 지역들을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들이 있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게 산업과 연계해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 그래서 전남이 쌀을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부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어구가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건 지방자치, 지방정치의 실현 이런 것들로 맞고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조례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산 같은 조례나 다른 지역의 조례들이 지역에 적합한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상황들이 곧 오지 않을까.
어디에서든 공공의 공간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통제하는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따 뭐 발표에도 있던데요. 플라스틱 대체품 개발에 대해서 강주시가 하는 거, 강주시에 이제 과장님도 오셨지만 소비 단계에서만 관리되는 게 아니라 생산과 유통과 재생의 폐기와 재생의 단계.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와 폐기 단계에 좀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생산의 단계 그리고 재생의 단계에서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지방의 실천의 경험을 통해서 지방의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정책을 바꿔나가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말 열심히 지금 많은 이게 현장에서 보면 지금 페트병 열심히 모으시는 우남동 저기 그 자원순환 가게 열심히 하는 계림동 막 동마다 이렇게 쭉 오신 분들이 보이는데요. 이 활동들이 지금은 시민들의 자원봉사와 열의에 의해서 하지만 이 활동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태워지는 것, 제도가 마련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역할들은 지방정부가 또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사실 이 몇 가지 빼먹은 것들도 있어서 결론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강주는 사실 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농촌 지역들도 많이 있어서 강주의 그 자원순환 정책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고민이 되고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또 우리가 농촌 지역의 그 자원회수센터를 또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농촌의 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다. 같이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저희가 생활 폐기물, 생활 속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사업장이나 건설 폐기물 등 사회 전반의 플라스틱 사용도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 관리 그리고 사용 억제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일회용 컵이라든가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들이 공공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5개 자치구가 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조례는 있지만 시민의 일상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는 없다라고 하는 거. 물론 강주시는 공공기관을 조례를 개정해서 공공기관을 뺐지만 나머지 5개 구청은 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 전반으로 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이 좀 더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그 기업의 생산과 재생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들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 드린다고 하면 강주가 정말 강주의 여러 실천들이 정부의 정책을 견인한다고 하면 강주 시민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많은 정말 많은 고생들을 시민들이 하고 계시고 실천을 하고 있고 미래를 위한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천의 성과들이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강주시 당국에서 이런 역할들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그 탈플라스틱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그 K 순환 경제 관련해서 어찌 보면 이제 정부와 그 다음에 이 정부 정책을 실제 그 실행 사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환경공단에서 이제 주요 내용들이 이해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좀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될 내용들을 이런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그 다음에 실제 이런 실태 파악에서부터 각 영역과 각 분야별에 있어서의 이 제도와 정착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은 여기 이제 전체적인 좀 이해가 되려면 현재 우리 광주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현재 계획과 그다음에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런 실행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가 또 함께 소개가 돼야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긴 한데요. 조금 이따가 토론회 중에 좀 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유사한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오늘만이 아니라 뭐 작년에도 있었었고 뭐 일회용품에 대한 문제 또 일회용품을 감축하기 위한 예를 들면 뭐 그 장례식장이라거나 또 야구장 등 이런 다량 배출 어떤 곳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주제로 토론을 했었고 이런 일자리와 접목시키는 것들도 고민하면서 했었던 토론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 했었던 또 이런 사례와 또 노력들을 함께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이 토론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자원순환협의체 오진희 국장님으로부터 일회용품 감소와 다용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노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PT 사용하시죠? 네. 네. 토론 시간은 조금 우리 플로어도 함께 논의할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10분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자원순환협의체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2020년부터 이제 자원순환협의체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주 자원순환협의체는 우리 지역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원순환 관련 기관, 단체 그리고 뭐 기업과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버넌스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교육과 실천, 정책 활동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 과정과 이분들이 또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 과정은 2020년부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을 단위의 자원순환 해설사를 양성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인데 저희가 이제 광역 단위로 그 11개의 마을 공동체를 2020년에 처음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4-5명의 팀을 구성해서 좀 참여하실 수 있게 했고 그렇게 한 이유는 4-5명의 활동가들이 좀 시드 뭐라 해야 되죠? 처음에 그 활동의 좀 중심축을 좀 구성하면서 계속해서 간단한 실천 활동도 해보면서 학습도 하고 또 단계적으로 우리 마을의 쓰레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애착이 있는 주민들로 팀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습과 실천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좀 강점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자원순환 거점 공간을 마을 공동체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재활용 100% 쓰레기 제로라는 내용을 주제로 플라스틱 페트병 그리고 종이팩, 알루미늄 캔 뭐 이 세 가지 정도 주요 품목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요. 2022년에 이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곳을 이제 총 모아서 13곳이 참여를 했고 2023년에는 25곳으로 좀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경희 센터장 부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범 사업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협의체에서 이제 운영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었고 작년에는 이제 주요 마을 4곳 정도로 좀 축소해서 운영을 했고요. 대신에 좀 정책 활동을 강화하자라는 측면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이제 거점 공간에서 일회용품 사용 감소, 고품질 자원화를 위한 올바른 분리지 배출 교육이 좀 진행이 됐고 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수거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좀 안건으로 나와서 같이 논의가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시민 실천 사업 중에 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이제 임박했을 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컵 줍긴 캠페인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줄이기 시범마트를 운영해 보면서 뭐 로컬푸드 빅마트를 대상으로 해서 뭐 스티로폼 트레이라든지 속비닐 사용을 실제 줄여보는 활동,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일회용품 플라스틱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에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도 좀 저희가 한번 좀 리빙랩 이런 부분들을 좀 실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 음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다회용기 도시락 배달 시범 사업도 한번 추진을 해본 적도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이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프라가 잘 갖춰진다면 얼마든지 이용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이 당연히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온 오프라인 챌린지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자원순환을 기념 뭐 시민 참여 캠페인이라든지 공공 배달 앱 IMF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한참 운영이 되고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다회용기 캠페인 부분들이 좀 같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눈여겨볼 것이 단위살 챌린지인데, 이거는 기아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자라는 캠페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업이 제안을 해서 작년에 3곳이 광주 원샷이라는 매장 3곳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시범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고, 올해 이 아모제라는 식음료 매장 전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이 매장에서는 11개 매장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먼저 좀 제안이 들어와서 지난 달에 좀 그 회의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단 11개 매장을 좀 설득해서 참여 의향이 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용기를 좀 제작할 의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저희에게 같이 논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 세 곳의 경우에는 저희 마을 공동체에서 훈련이 꾸준히 되셨던 자원순환 해설사분들이 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한 60% 정도 수거율이었다가 마지막에는 94%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이거를 저희가 데이터로 여기다 넣지를 못한 이유는 그 매장에서 이 컵이 이렇게 용기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직원분들께 사실 그런 부분에 협조가 좀 부진했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이와 관련된 거는 이제 그 세척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한 수치이기 때문에 너무 높게 나타나서 이게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면서 광주의 시민 의식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다 같이 기업도 그렇고 다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시민 모니터링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품목도 모니터링을 좀 진행을 했었고,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에 관련해서도 다회용기를 좀 도입해보고자 시민 인식 조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은 작년에 특별히 이제 그 자원순환 협의체 연대 사업으로 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 김대중 컨feren스 센터에서는 공공기관들이나 어떤 국제 그 대회 규모의 행사들이 자주 유치가 되기 때문에 8월부터 집중적으로 김대중 컨feren스 센터의 행사를 좀 조사를 했었고, 광주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야외 행사,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특별히 다회용기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좀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카페라든지 마을공동체 총회 행사 모니터링 등이 같이 좀 공유가 됐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아 챔피언스 필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련되게 기업을 설득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함께 기아 챔피언스 필드 일회용품 감소 정책이라는 정책 워크숍을 같이 좀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좀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공론장입니다. 이제 2020년 자료를 보니까 시의회에서 주관해서 자원순환 조찬 세미나가 이제 꾸준히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자원순환 네트워크 학습 세미나도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과별로 좀 더 정책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순환 체계 구축, 다용기 활성화, 시민 실천 분과 등이 꾸준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분과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논의의 확산이 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의 한계성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 포럼을 좀 강화를 하고 2023년부터 대폭 강화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그 쓰레기 현황과 관련된 부분, 다용기 확산, 일회용품 없는 축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꾸준히 정책 포럼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포럼을 하고 나서 이게 포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럼 후속 활동이 계속해서 연계가 됐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회용품 없는 다용기 확산과 관련된 부분은 기업이라든지 광주 광역 자활센터라든지 협의체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그룹들이 협업회의가 꾸준히 좀 진행이 되면서 실제 사업으로 연결이 됐고 기존의 시민들의 움직임에서는 어떤 그 야외에서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피켓 시위 이런 것들로 좀 진행이 됐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이 참여하는 협업 구조로 그 시민들의 역할이 대폭 좀 강화가 된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과와 시사점 및 제언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마을 공동체 중심의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과 운영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발적인 쓰레기 해결 노력들이 마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다양한 실천 사례들을 발굴을 했고 여기에 시범 사업, 리빙랩 등을 통해서 정책 활동들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 다용기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서는 기관의 변화와 정책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실제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행사에 다회용기를 도입을 이제 급하게 좀 하셨던 경우도 몇 기관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정책 포럼과 관련해서는 후속 사업으로 연계됐다는 점이 이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자발적인 실천의 한계의 부분을 아까 이경희 부소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시범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그러니까 다들 으쌰으쌰 처음에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그게 힘이 붙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거는 실천 사업이든 포럼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한 논의 체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민들의 실천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이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실행력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2024년 3월에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가 개정이 돼서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가 되고 반드시 행사 추진 시 폐기물 감량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광주도 이런 부분들 지금 시민 영역에서 저희가 자원 해소 시설 문제가 있고 쓰레기를 어쨌든 반드시 줄여야 된다라는 그 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은 행사에 참여하면서 쓰레기를 이용해 보지 않는 것이 좀 가장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이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원해소시설 쓰레기 문제에 줄이는 이 시민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축제 그리고 야구 경기, 그러니까 스포츠 다중 이용 시설 내에 다용기를 확대하는 부분인데,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세척 인프라도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시범 사업은 이제 그만하고 전체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부분들을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재인 국장님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 PT를 준비하신 토론자분이 계셔서요. 네. 박재민 그리코 대표이사님, 네,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발제분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작년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그 정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관건이 됐었던 게 1차 그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있는 현재 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이상 이 플라스틱을 생산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되고 있는 것을 최대한 순환형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 플라스틱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개발을 하고 상용화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그리코 대표이사 박재민 대표님으로부터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코의 박지민 대표입니다. 저희 그리코는 다름이 아니라 간단하게 못 먹는 곡물,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는 소재 생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앞에 저게 안 나오네요. 저쪽으로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화면이 이쪽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앞에 화면이 네, 간단하네요. 우선 저희가 강주가 앞으로 가야 할 어떠한 이제 순환 경제화란 무엇이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발제 토론에 좀 안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자연 순환에 대한 경제화와 자연 순환에 대한 경제화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강주가 가야 할 어떤 모습들을 한번 정책적으로 시사점으로 한번 꺼내보고자 합니다. 이제 플라스틱 현재 자연순환에 대한 현 주소라는 어떤 구조는 앞에 저 데이터는 앞에서 발표하셨던 부소장님께서도 동일한 걸 가지고 계시지만 대다수가 저희가 앞으로 이제 발생되는 이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들은 재활용이라는 부분들에서는 있는 부분 관점을 계속 재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좋지만 앞에서 근본적으로 탈플라스틱 즉 P나 LDP의 소재가 생산을 막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재활용을 한다 해도 결국은 탈플라스틱 정책은 이루어질 수 없다. 즉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분리수거하고 아무리 저희가 이제 재활용한다 한들 결국은 계속 플라스틱의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는 정말로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얼마나 높냐라는 수치는 제대로 공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회에서 제가 발제를 할 때 각각의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열 회수율을 제외한 부분들은 14%. 즉 실제적으로 플라스틱에 있는 만약에 음식료 배달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활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즉 이물질이 묻어 있는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인 거죠. 즉 다시 또 그걸 재활용한다 해도 세척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걸 분쇄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또 재활용의 과정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넘어갔을 때 발생되는 탄소율 또한도 재활용이 발생하면서 발생되는 탄소 부분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서 재활용률도 제한적이고 실제적으로 즉 열을 그걸 소각을 시킴으로 해서 얻어지는 열적 재활용률을 포함해서 저희가 70%라는 수치를 만들어낸 거였고요. 대다수가 수집 선별 처리 과정에서 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일일이 펜벨트 들어가면 하나씩 저거를 수집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 얼마나 저걸 제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깨끗한 페트병만을 사람이 선별할 수 있을지도 한 개의 의문점이죠. 즉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나중에 여기에서 좀 언급시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AI 기계에 따라 요즘에 많은 선별에 대한 기계와 설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은 회수율을 높이려면 사람이 또 필요하지만 좀 더 선별이 용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재활용의 가장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다 주셨지만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인류에서 가장 지금 많은 부분들도 지금 이제 뉴스나 어떤 이제 많은 부분에서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회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회용도 플라스틱입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의 PP나 P나 LDP나 즉 전체적인 ABS 모든 플라스틱에서 온 열이 60에서 80도 이상이 가해지면 거기에 화학적 부분들이 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회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회용도 또한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 다회용 용기도 PP나 ABS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차가운 음식만 만든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을 겁니다. 하지만 열이 가해지는 순간 모든 플라스틱은 열적 반응에서 화학적 반응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즉 강주의 안전하고
시민들을 위한 플라스틱 정책에 있어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으로서부터 안전하게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가 요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 가스화를 시켜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국가가 많은 이제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좀 넘어가고요. 반대로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재활용에 대한 어떠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러한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위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대체재 신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바스프를 시작으로 해서 각각 좀 많은 유럽 국가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CJ, 롯데, SK 등 많은 대기업들이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을 신소재 산업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는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있고, 농림부는 천연자원을 활용한 그린 바이오 산업이라는 부분들로 좀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여기도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그린워싱 논란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제한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우선은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부분들은 단가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PE나 PE가 지금 신생 재료가 아마 1,600원 정도 한다고 한다면 재생은 더 비싸졌어요. 한 1,900원 정도 수요 급증이 됐고, 근데 이 생분해성 플러스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3,000원대 초반입니다. 키로당.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빨대를 만들고 컵을 만든다고 한다면 결국은 또 커피값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근데 친환경이야 그래서 썼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러면은 생분해라는 단어 자체는 분해 조건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수거해서 소각을 한다라는 거죠. 생분해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왜 소각장으로 가죠? 라는 부분인 거죠. 즉 생분해를 플라스틱을 소재를 소각장으로 가면은 문제는 이산화탄소 함량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발생량은. 왜냐하면 생분해를 소각을 해도 PE보다는 저기 있는데, 하지만 이제 비싼 걸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으로 없어져야 될 부분들이 소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이래서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들도 많은 부분들에서 그린워싱 논란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생분해성 플라스틱 부분들은 2.5배 비싼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미세 플라스틱 잔류가 PE보다 현저히 없다라는 거죠. 즉 미세 플라스틱 함량은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PLA라는 게 있습니다. 옥수수 전분에서 포도당을 축출하고 거기에서 미생물과 발효를 해서 증류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선은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안정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여기도 중합 방식이기 때문에 화학적 공정이 들어가서 미세 플라스틱 잔류는 있지만 전체 PE가 플라스틱이 100이라고 한다면 5% 미만의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다양하게 해수분해 가능한 PHA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매립지 금지법이라든지 이제 퇴비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다양하게 생분해 플라스틱을 가지고 아예 퇴비화 시설을 만들고 그 퇴비화 시설에 나온 걸 비료로 만들어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 형태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여기 해외는 퇴비화 시설, 즉 기존의 매립지 시설을 퇴비화 시설을 바꿔버렸어요. 다 국가가 돈을 들여가지고. 이러한 어떤 정책적 강한 부분들이 이탈리아나 호주는 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가에서는 가정마다 홈 인스톨이라고 해서 홈 퇴비화 시설을 갖다 줬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여기는 집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 이러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해외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땅이 좁아서 매립을 할 수도 없거니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제한적 어떤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예로 보시면은 앞에 보시는 거 이거는 이제 호주의 얘기인데요. 재활용과 생분해가 같이 투쟁을 하면서 탈플라스틱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먼저 식물 유래의 자연의 어떤 생분해성 원료를 같이 생산을 하고요. 거기서 소비자가 생산해서 이거를 같이 생분해를 통해서 즉 다시 말하면 재활용과 매립지의 예를 들면 저희 나라의 매립지는 플라스틱만 오고 어떠한 이제 재활용처만 온다고 한다면 요 호주의 이제 재활용 업체에는
재활용 일반적인 플라스틱과 생분해가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와서 선별을 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의해서. 그래서 생분해는 다시 비료로 만드는 공정을 거쳐서 나가고요. 저기로 저기로 피드백으로 넘어가고 웨이트 컬럼으로 넘어가고 재활용 PP나 PE는 리사이클을 통해서 정유로 다시 재활용을 가고 가스화까지 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즉 지금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죠. 재활용 업체는 재활용만 하는데 하지만 해외에서는 저렇게 재활용 업체들은 재활용과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이 같이 와서 같이 자연 순환을 경제화를 이루는 시스템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생분해성이라는 부분들은 크게 소재가 다양합니다. 기업에서도 많이 만들어놨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대표적인 게 PLA이고요. 뭐 해수분해가 가능한 건 PHA, 뭐 PBS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소재들은 대다수가 산업 태비화 조건 58도라는 구조 안에서만 분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 보시면 어디도 산업 태비화 조건 58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유출이 된다 한다면 좀 분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해외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에서는 스타치 블렌드 즉 TPS 정용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연 분해가 가능한 구조의 소재를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아까 제가 호주나 이런 데 핀란드 이런 데 보시면은 집 앞에 저렇게 태비화 조건에 통을 갖다가 줍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을 갖다 두면은 여기 60일 만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또 다시 비료 업체가 가져가서 비료를 생산을 해서 다시 농가에 줍니다. 이런 어떠한 자연순환의 어떤 대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사례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아까 소대 말씀 롯데, 뭐 LG 다양한 부분들도 지금 항상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재활용이라는 촉진법에 의해서 재활용이 큰 강세이기 때문에 이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은 아직 작은 단위로 지금 현재 시행을 되고 있고 환경부 또한도 2030년에서는 바이오매스로 진행을 하면서 50년도에 순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겠다라고 정책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50년까지 발생될 수 있는 플라스틱 양을 대체하기에는 좀 본격적으로 좀 진입이 좀 빨리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다수가 좀 이 광주시나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솔루션은 잉여 곡물이라는 농산물 폐자원이나 부산물, 즉 예를 들면 잉여 곡물이라 한다면 잉여쌀, 뭐 다양한 감자, 고구마들 상용화 가치가 없는 거, 그 농산물에서 나오는 콩대, 볏짚, 뭐 여러 가지 부산물들, 심지어는 가을이 되면은 도로에 보시면은 나뭇잎이 많이 늘려 있습니다. 그거 다 식물 자원입니다. 그거 갖다가 플라스틱 소재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자연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소재 펠렛을 만들고 그리고 업사이클링의 일회용품을 대체하면서 다회용 제품까지 즉 미세 플라스틱까지도 제거한 어떤 국민의 안정적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다시 수거가 가능한 부분들, 다회용품은 수거가 가능합니다. 그럼 수거를 해서 다시 비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 대다수가 쌀이나 부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비료를 만들어서 농촌에 멀칭 필름이라든지 객토 본토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앞으로 가야 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청사진을 좀 더 자원이 아니라 자연순환의 경제로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농토나 어린이들 다양한 부분들에서도 좀 더 건강한 어떠한 플라스틱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러한 수익에 대한 부분 일적은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경제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을 각 지자체와 협단체를 통해서 같이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또 다른 경제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는 앞에서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전라남도는 그래서 아예 쌀을 가지고 저희가 수입쌀도 있고 여러 가지 쌀들이 좀 많이 남는 부분들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조금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잉여 곡물을 만든다면 집안에 있는 음식 처리기 기계 있어서 바로 없어집니다. PLA도 가능합니다. 다들 밖으로 안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저희가 좀 더 제안을 좀 말씀드리면 광주가 지자체가 중심이 기존의 재활용 업체와 각각 다회용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효제를 트렌드 시키고 그 소재가 다시 역회수를 통해서 다회용까지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자연순환과 재활용이 같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선별 시스템 구축의 비중 선별이라는 부분들입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 아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으로 하셨잖아요. 어머니들께서 그것이 아니라 어떤 로봇과 비중 선별을 통해 가지고 재활용 선별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제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원탑의 K 강조 에코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
어떤지에 대한,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려 주셨는데 해외에 이제 수출하는 모든 기업들이 플라스틱 관세를 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대처 방안들, 그리고 좀 더 재활용도 같이 심층적으로 집중화해서 재활용의 성과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자연 순환의 어떤 플랫폼 구축을 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시간 관리 때문에 조금 재촉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은정 사무국장으로부터 또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PT 이용하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집 41페이지 열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환경운동연합에서 계속해서 그 일회용품 관련된 모니터링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돼서 작년에 진행되었던 3가지 사례 한번 짚어보고 또 이 문제의식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현재 지금 플라스틱을 줄이는 그 필요성이 정말 이제 국가적으로도 광주에서도 좀 당면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지난 12월 2일에 폐막했었던 그 국제 플라스틱 협약 관련해서 안타깝게도 성안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곳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한국의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인데요. 그 중국, 미국, 사우디 다음으로 한국입니다. 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플라스틱의 건강 유해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플라스틱이 원료 추출에서부터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이 전 과정에서 16,000개 종류의 첨가제가 들어가는데 이 중에 안전성이 확인되는 물질이 불과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좀 플라스틱을 줄여야 되는 그 국제적인 문제도 있을 뿐더러요. 또 광주광역시는 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잖아요. 2045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면서 그 계획 가운데 가장 큰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플라스틱 관리에 대한 부분들,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와 연결되어서 오늘 토론의 내용들이 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그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광주의 카페 패스트푸드점 관련돼서 일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 자발적 협약이라는 그 선의에 기댄 플라스틱을 줄이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환경부에서 사실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2023년 1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유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4개 브랜드에서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협약을 했었고요. 이 대상의 내용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작년 6월에 조사한 결과 광주 카페 패스트푸드점 대상에 이제 69곳을 조사를 했더니 50% 정도 되는 34곳에서 여전히 컵, 빨대, 스푼 같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이제 포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포장 시에 일회용컵 사용 비율이 97%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좀 살펴보니 개인컵, 텀블러 사용을 독려하려는 인센티브가 사실 자발적 협약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한번 그 42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많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이제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지금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특별회계 안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일회용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소 대상으로 교육이나 모니터링 활동들을 하는 비용을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광역에서도 좀 검토되고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청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청사 일회용컵 사용 실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8월, 9월 3달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이 조사는 전국 21개 환경운동연합 이 함께 지자체 청사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결과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광주광역시 내 일회용컵 사용 실태 조사를 했더니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조사를 하니 1,729명 중에 일회용컵 사용하시는 인원이 257명 있었고요. 약 15%입니다. 텀블러 사용은 35명, 2%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사 1층에 있는 카페가 있는데요. 이 카페에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사용했던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253건의 음료 중에 일회용컵 사용이 184건, 73% 정도가 나타났고요. 텀블러 사용은 5건, 불과 2%도 되지 않아서 이 일회용품의 사용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 카페 같은 경우에도 시민 휴식 공간으로 리모델링된 청사 공간이 있잖아요. 작년에 적용이 됐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공간이 카페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매장 내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 휴식 공간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위치 특성상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이용하심에도 불구하고 개인 텀블러나 광주 리컵 같이 적용되어 있는 것조차 많이 사용되지 않는 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광주 리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카페 1층에 광주 리컵을 사용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이런 좀 결과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국이 저희가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전국이 같이 했더니 굉장히 적게 나온 곳들이 있었어요. 당진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 비율이 2.1%, 2% 정도였고요. 전북도청은 3.9%, 4%였습니다. 이곳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천천히 살펴봤더니 당진시청은 2024년 6월에 그리고 전북도청은 24년 4월에 청산의 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광주시에 결과도 말씀드리고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광주시청사에도 일회용컵의 반입을 금지해서 이것을 좀 선언하고 굉장히 큰 좀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고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이 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청사 내 반입 금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공문을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있지만 현재는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청사 반입 금지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공축제 일회용품 사용 조사도 작년 9월, 10월 축제가 많이 진행됐을 때 진행을 했습니다. 30곳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이 30개 행사 중에 29개, 97% 행사에서 일회용품이 사용되었고요. 사실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 먹거리를 판매하는 부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만큼 많이 발생되기도 했는데 저는 더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분리배출함 설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분리배출함 설치한 곳이 30곳 중에 불과 10곳에 불과했거든요. 33%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분리배출을 하고 싶어도 분리배출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혼합배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내용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환경운동연합이 여러 차례 좀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 이런 축제나 행사의 사업 공보문이나 가업 지시서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 문구를 기재한다 했지 일회용품을 구입하는 예산을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평가 항목에 다회용기 활용을 넣는 것들 앞서 그 토론에서 서울시의 경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1000명 이상 행사 시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고 또 행사 계획에서도 폐기물 감량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부분이 광주에도 적용이 돼서 평가 항목이나 계획 제출 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다회용기 시스템 관련해서 저희 환경운동연합이와 이제 관련된 이제 단체들, 기관들 함께 그 가이드라인 만든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별로 다회용기를 빌릴 수 있는 곳들이나 행사 참여자들, 행사 기획자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환경운동연합도 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다회용기 대여 시스템 관련해서 앞서 이 분리배출함 설치가 굉장히 미비했는데 좀 커다란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분리배출함이랄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된다면 다회용기를 대여하는 곳에서 그런 분리배출함도 함께 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제안해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은 토론 이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은정 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정미용 과장님 토론 있는데요. 다 자리한 다음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발표 토론자분들 자리로 지정된 자리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집에는 내용이 없어서요. 일단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토론해 주시면 지금 여기 자리하신 발표 토론자분과 그다음 플로 계신 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자료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처음에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서 받은 제목이 탈플라스틱이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재활용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점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회용품 이렇게 플라스틱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주로 일회용품에 많이 집중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업무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료 준비가 좀 덜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탈플라스틱 그러면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하려면 플라스틱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생활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항 한 5가지 정도 제가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적인 사항으로 우리 그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종이 업체가 한 29,700개, 25년 기준으로 29,700개소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카페, 식당, 뭐 이제 목욕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회용품 이거는 식당이나 카페 이런 쪽으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이것을 저희가 지도 점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분들이 참여하시는 쪽에서는 일회용품 모니터링 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5개 구에 43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업체를 그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사용 뭐 교체 안내 점검 또는 홍보까지 겸하고 있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 시하고 5개 자치구가 카페하고 협약을 한 게 있어요. 인근에, 그러니까 공공청사 인근에 카페하고 협약을 해서 다회용기를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는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것들이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다해서 61개소, 시청 근처는 17개소가 협약이 돼가지고 다회용 텀블러로 해서 음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행사나 회의를 할 때도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저희 부서에서 자치구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작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어떤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행사 내지는 회의 이럴 때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행사 축제 부분인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 24년부터 이제 행사 때 음료를 제공하는 아니면 일회용 뭐 수저, 포크, 컵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축제를 몇 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다용기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한 3개 축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호응도가 좀 있고 그다음에 시민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행사에서 이런 다회용기를 쓰고 있구나 나도 써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좀 확산하고자 하는 의미로 저희가 이번에 올해 25년에는 예산을 한 2배로 늘렸어요. 8천만 원 정도로 늘려서 6개 행사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행사로 저희 김치축제에서 작년에 다회용기를 제공을 했는데 오신 분들이 되게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충장축제나 뭐 이런 데서도 다회용기를 쓰고 있고요. 올해 서구에서는 서창축제하고 무슨 축제 통맥축제에서도 다회용기를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혹시 이제 들으신 분들이 주변에 말씀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은정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1층 카페에서 이제 아니면 1층 카페 아닌 청사를 우리가 개방하면서 이렇게 차 마시는 공간, 뭐 만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회용품을 쓰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저께 3월 10일 날 이제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려고 한 건데요. 3월 10일 날이었습니다. 일회용품이 없는 날. 그래서 매월 10일 날 이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알리는 행사를 했었고요. 이룸 카페나 이제 다른 무인 카페는 당연히 이제 텀블러가 있어야 되지만 이룸 카페에 가시면
여기 그 이룸 카페 내 공간 말고 일단 물어볼 거예요. 시청 전체에서는 그 일회용품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엄격하게 외부에서 갖고 들어오시는 것을 서서 반입 금지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청사 내에서만큼은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조금씩 하고 있고요. 10일 날 그러니까 일회용품 없는 날을 10일로 정해서 매월 어떤 그런 자꾸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그래서 매월 10일 날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시민들께 내지는 청사를 출입하시는 분들, 우리 공무원들한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로 이것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공공묘역 있잖아요. 그 망월동하고 저기 묘역에서 그 플라스틱 그 조화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을 작년 추석부터 했거든요. 작년 추석, 올해 설까지 2번 저희가 캠페인을 하면서 생화 나눠주기 행사를 좀 했습니다. 작년 추석 때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 죽을 뻔했는데 어쨌든 그 시민분들께 그런 나눔 행사를 좀 했었고 올 겨울 이렇게 설 때도 그런 행사를 했는데 이제 그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 묘역을 공공묘역을. 네, 올해 추석부터는 아예 이제 그 플라스틱 조화는 반입 금지하는 정책으로 이제 바꿔질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씩 알리는 행사를 해서 좀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분들이 좀 그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대포장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그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그 투명 페트병 회수 사업 그거는 시하고 환경부, 기아 타이거즈, 그다음에 한국 순환 뭐 유통센터, 슈퍼비 이렇게 몇 군데가 같이 해서 투명 페트병 회수 사업 협약을 해서 이제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는 이제 그 투명 페트병 재활용하는 거를 좀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 관련해서 산업 폐플라스틱 그 재활용 전환 그런 업무 협약을 진행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기아차, 금호타이어, 오비맥주, 세방전지 이런 이렇게 대기업에서 이런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해서 산업 쪽으로 이제 물론 시범 사업 정도이지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플라스틱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재활용 차원에서 저희가 공공 선별시설 확충하는 거.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하는 거점 시설 설치하는 거, 자원순환 가게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추가로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저희가 알고 있고 그 전에 한 번씩 그 어떤 시도는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게 현재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다는 거 조금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다시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앞서 발제해 주신 분의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좀 더 정확성, 그다음에 신속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실제 이제 우리 현황과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제 데이터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또 이 현황의 어떤 이해를 더 돕기 위한 실태 파악을 위한 그 데이터에 좀 맞추어서 돼야 되는데 좀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나 구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축제나 뭐 이런 사업에서 애초 사업 계획할 때 감량 쓰레기 감량 목표나 재사용 계획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라는 표현은 그런 좀 강제성을 갖는 이제 이런 것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그 폴리머, 그러니까 석유계 플라스틱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이제 재질 전환, 약간 뭐 자원순환과 자연순환에 대한 접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 시가 이것에 대한 혹시 조금 아까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 오기 전에 일회용품 관련해 가지고 그 데이터가 관리가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부분 제가 한번 체크를 하고 왔는데 이제 일회용품의 종류가 컵도 있고 뭐 다른 항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회용 컵에 대한 거는 0.23g 뭐 이렇게는 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제 여기저기서 데이터 관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회용품 없는 날 뭐 이런 거 운영하면서 내지는 그 축제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은 데이터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후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
이게 목표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그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목표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숫자화 한번 해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질문이나 의견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종료 시간이 4시인데요. 한 5분 정도 조금 더 추가한다 생각하고 가능하면 4시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면 시간을 좀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은 핵심 위주로 짧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질문이 좀 많습니다. 저는 그 시민단체에서도 일하고 있지만 동우마을이라고 북구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 허승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몇 가지를 좀 적어봤는데요. 이건 좀 시에 제안하고 싶다는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탈플라스틱 관련돼서 각 마을에서 페트병 분리배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참 지금도 손으로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버려진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좋은데 이 관련돼서 아파트 공동체에서 굉장히 마찰이 많거든요. 어디랑 마찰이 많냐면 입주자 대표랑 관리자랑 마찰이 많은데 아예 탈플라스틱 정책을 한다면 이 부분을 좀 강제화하는 조건. 각 아파트 및 공동체에서는 플라스틱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규제화시켜주는 조건을 좀 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홍정 국장님하고 좀 동감하는 부분인데 일회용품 축제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서 주민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민총회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방안으로 북구는 조화 대신 쌀을 받아서 마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든지 또는 정말 분리배출함을 손수 제작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함을 설치해가지고 최소한 쓰레기 줄이려 노력하는데 이것 또한 아예 법적으로 규제를 좀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 다회용컵 대여시 만약 100개 빌려가면 분실 없이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분실했을 시는 자체 컵을 제조해서 반납하래요. 예를 들면 5개를 빌려갔어요. 5개를 잊어먹었다면 5개를 똑같은 걸 만들어서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다회용 컵을 빌리고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좀 시민들이 시민 실천으로 이렇게 열심히 플라스틱 정책을 좀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들이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은 시민들한테 정책을 요구하거나 조례 제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시민들은 잘 움직이고 있고 가장 작은 부분에 실천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정책에서는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촉구를 해도 제정하지 않던데요. 이건 다 시민들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오늘 그 일회용컵 다회용컵 촉진 부분에 있어서 시의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회용컵 대여 시 어떻게 똑같은 컵으로 만들어서 분실해서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저는 도저히 못 빌려갈 것 같습니다. 아예 포기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좀 질문을 한 번만 더 받고 답변을 좀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질문? 그럼 좀 생각하실 시간이 좀 필요하시다면 아마 보통 이렇게 대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물론 뭐 보증금을 받거나 또 여타 공간에서 어떤 이제 혹시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하는 경우에는 분실률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을 텐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회수율을 많게는 한 90, 그다음에 85 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분실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런 정책을 하면 근데 똑같은 거로 제작해서 반납하라 하는 거는 조금 어렵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보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디 자치구가 그랬나요? 시는 아니었을 것 같아서요. 아니 그 시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거 시에서 지원하는 다회용 컵이었나요? 저희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른 그 업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업체인 것 같아요.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모르겠어요. 어떤 행사 회의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카페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페하고 청내 행사 회의 때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거를 반납할 때 이렇게 5개 반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그 반납함이 있잖아요. 빌려가고 거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저희가 하는 거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시에서 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제가
들려지는데 이따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디였는지.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요실률이 좀 있어서 시에서 이제 우리 과에서 지금 그거를 돌리거든요. 우리 과에서. 근데 그거는 직원들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제가 궁금해요,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아까 질문의 요지는 좀 정리를 해보면, 좀 요약을 해보면, 실제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팩트 회수라거나 또 아니면 다해온기 대여라거나 또 현장에서 이제 마을 활동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오전에 동구 푸른길에서 그 정활동하는 봉사에 저도 참여했는데, 그 공원에도 이렇게 페트병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많은 이동 있는 곳에, 그러니까 눈에 띄는 곳에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이제 그런 그 효율을 좀 높이도록 하는 것은 노력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제가 오늘 아까 환경부 발표는 50년까지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을 감량을 하고 또 전환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큰 정부 정책과 함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아까 뭐 EPR 제도 말씀하셨었고요. 이제 이런 내용을 말했고요. 근데 우리는 또 현장에서 느끼는 이제 일상생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가장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현장에서의 그 아까 뭐 인센티브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그 이제 이런 현장에서의 모아진 게 정부 정책이 실제 달성을 할 수 있냐 없냐의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제 그거는 또 따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현장에서의 그런 효능감, 그 다음에 시민들이 실천했었을 때에 그것이 그 체화돼서 이게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현재는 자발적인 것이 뭐 시범 사업 좀 이런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제한적인 몇 가지 품목에서만 이루어지고, 또 아니면은 어떤 행사라거나 이런 거는 전체 우리가 플라스틱을 배출하거나 소비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일 텐데 이제 여기에만 또 집중해서 된다 해서 다 전체 해결되는 아닐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 보면서 현장에서 이제 그런 애로를 갖는 것이 점차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이제 답변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제 말씀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혹시 환경부에서 좀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 네. 오늘 굉장히 저도 이제 이게 와가지고 처음에 뭐 굉장히 좀 많이 좀 그게 뭐 어떻게 이런 제가 토론에 참석하기에는 극히 드문 일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지금 정책을 그거 수립하고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일선에서는 많은 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로 지금 일회용품 분리 배출 요게 이제 지금 많은 부분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향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올해부터 지금 법이 시행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저 생수나 음료병 관련되는 최종 생산자 이게 결국은 5,000톤 이상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반드시 10%의 이 재생 원료를 사용해야 되는 의무 관련되는 조항이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면 투명 페트병 이것을 분리 배출을 해가지고 해서 근본적인 사유는 그나마 이게 투명 페트병이 이 가장 그 분리 배출을 했을 때 그 고품질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시행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약 한 2만 톤 정도를 일본에서 수입을 했었어요. 투명 페트병을.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대부분 고급 섬유라든가 는 이제 고급 기자재 쪽으로 이제 지금 재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제 어찌 보면 최대한 국내 이제 내수로 이제 충당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었었는데 근데 향후에 같은 경우에는 이 재생을 사용 의무화와 연결돼 가지고 더더욱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 분리 배출을 좀 촉진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지금 아까 이야기한 그러한 이제 지금 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나서서 최대한 이 부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잘 언급하는 것 동시에 그것을 좀 더 같이 인센티브까지 개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일회용품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부에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좀 저기 한 부분인데 지금 어찌 보면 또 그것을 이제 지금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게 각종 관계자들의 굉장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금 어찌 보면 이슈도 좀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우리 공단보다는 어떤 환경부 쪽에서 그 부분 일회용품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라든가 그런 부분은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게 향후에 이제 기회가 되면 환경부 쪽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줘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은 환경부의 그 자원순환국을 요청을 했었는데 인사이동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또 이렇게 만약에 토론을 날짜면은 또
저기 바뀌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환경공단도 실은 그 정부 산하 기관이어서 환경부 정책에 맞추어서 이제 이 실행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환경부에 제안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 토론자분들 간단하게 마무리하시면서 하고자 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좀 제안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발표 토론자분 말씀 듣기 전에 혹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안이나 의견 있으시면 예. 다들 시간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는군요. 예, 그러면 우리 이경희 소장님부터. 네, 저는 뭐 지금 행정이나 뭐 시민이나 기업이나 다들 이렇게 탈플라스틱 사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것들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이 실천하고 제안하고 했던 건 참 많았는데 그게 제도화되고 틀을 갖춰지는 거는 시민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정과 뭐 또 기업에서의 기업의 전환, 뭐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역할들 특히 더 클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는 좀 노력이 있어야 시민들이 지치지 않고 그 긍정의 에너지, 성과를 바탕으로 또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좀 그 적극적인 제도화들을 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자원순환 협의체를 이제 운영하면서 좀 광주 공동체만의 강점이라든지 자부심 이런 것들을 좀 되게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연대의식이라든지 성숙한 시민의식이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올해도 여러 가지 또 공동체들과 함께 연대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활동들도 꾸준히 이어갈 건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함께 적극적으로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연과 자원순환 다 좋지만 어쨌든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최대 우선적인 어떤 앞으로의 어떤 정책 방향으로 좀 주면서 많은 대기업들도 이러한 친환경 사업을 많이 하니까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서 뭔가 좀 선도적인 어떤 친환경 사회 탈플라스틱 강주시가 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방향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좀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은정 국장님. 네, 저는 그 작년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옥저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그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을 하나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이 플라스틱에 관련해서 정말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는 욕조가 있는데 그 욕조가 계속해서 넘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욕조를 어떤 것으로 바꿀까 또는 이 물을 흡수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성능이 좋은 수건을 찾는가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이 수도꼭지를 장굴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회의에서 누군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수건을 바꿀 논의만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이건 이제 뭐 국제적인 협약으로 정리돼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광주에서 이 탈플라스틱에 대한 논의가 된 만큼 뭔가 선도적으로 이 플라스틱을 사용 그리고 이제 뭐 생산까지는 어렵겠지만 뭔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뭔가를 이 기회로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처장님 혹시 간단하게 우리 이제 정부를 대신해서 공단과 그다음에 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탈플라스틱 이거는 굉장히 진짜 제가 봤을 때 인류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저기 본부에 있으면서 이제 보면 제주도하고 한 4년 전부터 이 탈플라스틱 관련 국제 회의를 쭉 개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큰 이게 탈플라스틱이란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의문을 제시했었고 이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까도 제가 소개했다시피 이 지금 인류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플라스틱이 없으면 지금은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게 지금 그 플라스틱 제로화라든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요원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최대한 이 생산된 플라스틱을 생산을 줄이면서 생산된 플라스틱을 최대한 리사이클링 아니면 재사용하는 쪽으로 좀 최대한 인류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지금 일선에서 해야 될 게 저는 지금 보면 아까 순환경제와 같이 그 경제와 환경이 같이 가려면 가장 지금 폐기물도 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좋아해야 될 게 저는 분리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이 폐기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도 이 분리 선별만 잘 되면 이 재활용업체에서는 굉장히 지금 고부가치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이제 그 하나는 순환경제에 대한 부분을 구현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실천이고 거기에 대한 가장 선행 조건이 이 분리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주시 강력시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노력하는 거 보고 굉장히 제가 좀 많은 부분 감명을 받았었고 향후에 이러한 교육기회가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아까 말씀하신 분 계셨는데 이게 모든 사항들을 다 규제화하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자원순환과이기 때문에 이 일회용품 줄이기, 탈플라스틱 이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지만 이걸 같이 하려면 모든 부서들이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주신 뭐 데이터 관리라든지 다시도 사례들, 우수 사례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이 가능한 부분들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좀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환경공단에서 오신 처장님께서 광주가 정말 활발하다라고 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축에 세워주셔서 우리가 좀 잘 하고 있구나. 이제 물론 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이 포인트만 맞추면은 이렇게 집중해서 잘 할 수 있겠다라고도 싶지만 다양한 관계성 속에서 좀 난제들이 있다 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좀 제안하려고 하는 게 이미 이제 너무도 일상화되어 있고 너무도 익숙한 이 플라스틱을 탈플라스틱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으신 이 노력의 성과로 오늘도 이 토론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사회에서도 이 탈플라스틱을 의제화하고 또 정부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했었던 것이 이런 현장에서 요구와 또 걱정이 이렇게 반영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탈플라스틱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게 시민 네트워크 아니면 연대회의 뭐 이런 어떤 가칭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9가지 실은 해주신 것 중에 저도 몰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었던 것에 예를 들면 기업에서 이제 플라스틱 재질을 전환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건 또 기업의 어떤 역할을 이끌어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성과로 만들어지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다음에 이거를 좀 구조화해서 하는 그다음에 이것을 같이 으쌰으쌰하는 이런 기구나 아니면 형식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탈플라스틱 뭐 연대라거나 연대회의라거나 이렇게 해서 각 숙제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었던 겁니까? 새로운 걸 만들지 않더라도 하고자 하는 정책들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 실으고 역할을 좀 나눠서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다음 단계 좀 계획들을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고 또 이런 형식을 만들어서 함께 논의하는 또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그리고 지금 헌재가 언제 판결을 내리나 하는 것에 굉장히 지금 예민해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중요한 토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모든 결과가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